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북핵 위기로 한껏 얼어붙어있던 남북 관계가 그나마 요사이 조금씩 해빙 모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 관계 하면은 참 이분이죠. 산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오수 출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모처럼 고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수가 고향이시더라고요. 네, 오수초등학교 예. 38회 졸업생입니다. 아하. 1957년 졸업. 야, 네, 연도까지 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오세요? 작년 추석 직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오수 사시다가요. 예. 예. 근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네. 그러나 하여튼 그 추석 그다음에 한식 이럴 때는 봄가을로는 성묘를 다녀가야 되는 관계로 네. 오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승용차로 다녔는데 이제 그냥 기차로 해서 어떻게 뭐 현지 교통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리대요. 예. 예. 그때 모습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오수도. 그럼요. 예. 요사이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뭐 인터뷰 요청 쇄도하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뭐 신문, 라디오, 예. 그다음에 TV, 종횡무진이시던데요. 종횡무진이나 뭐 아침에 저녁에 뭐 낮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 워낙 그쪽에 이제 해박한 지식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이제 조언 구한다고 하면 아마 정세현 전 장관님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1997년에 통일원 들어가셨 77년. 77년에 네, 77년에. 네, 들어가셨더라고요. 30년 넘었어요. 지금 40년이 넘었죠, 이제. 예. 그러니까 통일원에 들어간 것이 77년. 예. 통일원에서 나온 것이 2004년 6월 30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7, 8년 그 통일 문제 현장에서 일을 했고 그 뒤에는 뭐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민간인 신문으로서도 계속 그쪽을 뭐 바라보고 뉴스가 나오면 그거 분석하고 예.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네. 아무 아무 때나 뭐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답을 해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자주 불러내요. 네. 사실은 지난해 중하순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거 전쟁 진짜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최고조에 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뷰하실 때는 전쟁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인터뷰를 또 많이 하셨고요. 예. 네. 뭐 작년에 4월 유기설이 있었고 8월 유기설이 예, 있었고 예. 또 10월 유기설까지 10월, 나오고 예.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그 북한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비록 내가 통일부에 있었지만 그 대학의 학부 그다음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다 국제정치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라든지 미중 관계 이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공부를 이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의 흐름을 볼 때, 그다음에 북한이 한미 관계나 그 미북 관계에 있어서 취하는 행동의 어떤 폭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 전쟁은 도저히 날 수 없다. 말폭탄이야 뭐 허목에 예. 오갈 수 있지만 절제 전쟁 못 지킨다. 그런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틀리지 않고 맞았어요. 원리상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원리상 네. 한반도에서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대량 살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전쟁은 아무도 일으킬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조만간 뭐 또 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시차는 좀 있었지만 또 예언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말을 그랬대요. 7월 말에 예. JTBC에 나가서 손석희 앵커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아마 연말쯤 되면 대화와 분위기로 돌아설 거다라고 했는데 맞았다고 해서 제가
1월 4일 날 다시 풀려 나갔어요. 예. 예언을 했다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 12월 말에서 1월 4일이니까 한 4일 한 4, 5일 늦었죠. 그러나 대체로는 맞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무슨 점쟁이나 무슨 뭐 예언가에서가 아니라 원리상 이게 밤이 깊으면 새벽에 올 수밖에 없듯이 네. 그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 금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네. 틀림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접점이 생길 거다 하는 저게 그 판단이 있었죠. 어쨌든 뭐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다시 남북이 좀 가까워지고 대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어떤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뭐 네. 저쪽에서도 대표단 최대 규모로 지금 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태권도 시범단이에요. 막상 선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선수단 플러스 선수단에는 이제 무슨 감독 코치가 다 들어오지만 선수단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30명은 안 넘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관현악단이 140명, 예. 그다음에 응원단이 230명, 그리고 선수단이 한 30명, 그다음에 고위급 대표단이 그것도 한 20명, 그다음에 또 기자단, 예. 또 뭐 시범단도 있고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되면은 예, 예. 전부 한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내려오는데 그게 경로가 그 2002년부터 우리가 자재 장비를 주어가지고 연결을 해놨던 경의선 도로로 오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경의선 도로로 온다는 얘기는 이 철조망, 예. 남북의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 북쪽 통문을 열고 분단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다시 남쪽 통문을 열고 내려와야 됩니다. 예. 2007년 10월 2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육상으로 분계선 노란선을 그놓고 그걸 건너는 장면이 텔레비에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길로 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공중에서 찍으면은 한 4,5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내려올 때 와. 장관일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쪽에서 떠가지고 멀리 마운트렌즈도 찍어대면은 그 아마 장관일 거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경강선 KTX를 타고 강릉까지 가고 또 진부까지 가고 이럴 텐데 그것도 북한 대표단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꽉꽉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남북관계 얼어붙으면서 국민들 정서 속에 자리 잡았던 반북의식, 예. 이게 이제 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동계올림픽 끝나고 또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도 지금 함께 할 것으로 보여지던데요. 그렇죠. 네. 응원단이 그때도 오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동계올림픽에 왔던 팀들이 다시 패럴림픽에도 이제 그대로 온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그 뭐 아무리 우리 국민들 속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리 잡았던 소위 그 반북의식이라고 그럴까, 예. 대결의식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는 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미 공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글쎄 이제 것들은 예정돼 있잖아요. 그게 좀 뭐 걱정이라고 할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작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 군부를 뗐어요. 예. 무주에서 있었던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네. 축사를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 바란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고, 7월 6일 날 독일의 베를린에서 무슨 평화통일 구상이라는 걸 내놓을 때도 베를린 구상을 내놓을 때도 예. 그 얘기를 했었고, 또 12월 달에는 그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한테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군부를 그게 계속 떼왔기 때문에 갑자기 놀라운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시켜주는데 연기하는데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그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서 100% 지지를 한다. 남북 대화를. 그리고 남북 회담이 앞으로 열리는 동안만큼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남북 간의 남북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모멘텀을 자꾸 이어가면 그 북한이 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또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예. 특히 그게 우리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서 그 모멘텀을 이어가 가지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빌미를 주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가 계속되는 한 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당신이 그들에게 해주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할 회담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사회담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산가족 회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 지난 1월 9일 날 그 남북 회담이 끝나고 합의한 그 공동 보도문을 보면 고위급 회담도 또 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관급 회담, 차관급 회담, 그다음에 이산가족 회담, 군사회담, 군사회담. 또 기타 예. 나중에 경제회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회담에 계속 이어지면은 미국이 약속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잘하면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 때문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가 주축이 되는 운전자론인가요? 예. 그것도 결국 이제 탄력을 받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렇죠. 한반도 예.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라는 얘기는 예. 우리가 남북 관계를 먼저 개선해 나가면서 그 남북 관계 개선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남북 간의 신뢰, 예. 그다음에 또 분위기, 평화 무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북 관계가 좋아지도록 주선을 해주고 미북 관계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미북 간의 대화를 하도록 주선해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판을 짜겠다.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입니다. 예.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미국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고, 뭐 미국이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감히 움직이느냐 하는 일종의 패배주의가 있었죠. 예. 근데 그걸 과감하게 극복을 하고, 약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해가지고, 남북 관계 복원된 남북 관계를 동력으로 삼아서 미북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예. 그래서 미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 당연히 거기서는 북핵 문제가 1번 의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북 간의 판을 짜고 예.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서 국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 하는 식으로 하면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육자회담까지 재개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금년도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네. 그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어쨌든 그렇죠. 불씨가 됐는데 조심스레 또 예측을 해보신다면 지난번에 예측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 여세가 몰아갈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죠.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게 되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실무회담을 하다가 올라가다가 어디 맥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풀기 위해서 정상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네.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실무회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러다가는 둘 다 죽겠다 할 때는 정상이 먼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앞에 얘기한 것은 일종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시기에서 정상회담이 될 수 있고, 말하자면 바텀업이죠. 톱다운식으로도 된다. 예. 정상회담을 먼저 해가지고 이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먼저 해가지고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던 것이 2000년 6.15 정상회담이고, 그다음 6.15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좀 더 판을 키우자. 그리고 좀 더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키자라고 하는 필요가 있어가지고 열렸던 것이 2007년 14 정상회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된다면 1월 9일 날 이제 장관급 고위급 회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차관급 무슨 이런 회담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무회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예. 그리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이 판을 짤 필요가 있을 때 정상이 만날 필요가 생기면은 이루어질 수 있죠. 네.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은 그냥 뭐 그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나름대로 농후하다고 지금 곡선인가요? 보기 때문에 예. 이 속내는 말 못하고 그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 느낌이 들어요. 예. 이제 저쪽에 이제 국무위원장이죠. 예. 이 신년사를 보면 우리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뭐 핵단추 얘기도 나오고, 예. 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그거 가지고 보셨습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예, 예.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는 거. 네. 이것은 무슨 뭐 위협이 아니라 뭐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예. 이제 핵을 가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만약 북한을 아직도 군사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 붕괴를 시키거나 또는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이 나서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렇게는 안 될 거다. 당신 내가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한테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 그냥 좋게 대화로 문제를 풀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예. 북한이 핵을 가지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공산화 통일을 하려고 그런 거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핵단추는 우리를 위협하는 거다. 직소리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손 들고 나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만약 북한이 핵을 남쪽에다 쓰려면 뭐로 10,000km짜리, 12,000km짜리, 13,000km짜리 미사일 개발하라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예. 북한에는 남쪽을 향해서 쏘았을 때 남한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수백 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00km, 뭐 10,000km, 뭐 20,000km 이게 필요 없다고. 근데 거리를 얘기하면요, 서울 부산이 400km입니다. 예. 예? 예. 경부선이 400km예요. 네, 네. 근데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200km고, 예. 평양에서 신의주까지가 200km인데, 그러니까 서울 평양이 400km고, 예.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그 북한이 3,400km짜리 미사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뭐로 4,000km, 5,000km, 10,000km짜리를 만드는 걸 가지고 공산화 통일용이라고 그러냐 이거야. 그 이치를 따지면 그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공산화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의 본토, 특히 워싱턴, 뉴욕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13,000km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나서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당신 내가 물론 핵무기를 많고 미사일도 우리보다 북한보다 훨씬 많지만 예. 나를 건드리면 당신도 한 방은 맞을 수 있어 하는 얘기가 핵단추가 내 책상에 있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상대가 우리가 아니라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 30년 넘게 이렇게 40년 가까이 북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산 증인 역할 전문가신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살아생전에 이제 직접 만나보고 했잖아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한잔 합시다. 뭐, 예. 뭐 지금하고의 그것도 그 북한의 그 대외 정책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김일성 시절에는 김일성 생전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94년에 정상회담을 할 뻔하다가 김일성 사망해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일성 시대 때의 그 대남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대남 정책, 대외 정책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김일성은 굉장히 세게 몰아붙이다가도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은 싹 옆으로 빠지는 그런 그 선택을 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그건 아니었었어요. 상당히 그 앞재고 뒤재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과감하지는 않았어요. 예. 과감하지는 않았다고. 네. 그런데 김정은 지금 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는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외모에서도 또 외모도 그렇다고 그렇고 하더니요. 목소리도 할아버지 목소리입니다, 그게. 아, 예. 김정일 위원장은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요. 예. 그리고 그 연설할 때도 그냥 배만 내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 김일성 주석이 했던 것처럼 뭐 연설할 때 몸을 이렇게 흔들고 이게 좀 율동적이지. 예. 그것도 몸짓도 그 흉내낸 측면도 있겠지만 네. 왜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오히려 닮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하잖아요. 네. 조선 간의 격세에 의존한다는 건데 성격도 좀 닮은 것 같고 정책 스타일도 닮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작년 그 연말까지 했던 거고 지금 아주 다른 그 패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국 예상 한판 못했던. 붙겠다는 식으로 네. 밀고 나가다가 예. 싹 해바뀌면서 남북 대화 사실상 거기서 제안한 거예요. 예. 평창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겠다고 하지만 작년 가을 또 연말까지도 전혀 예상 못했던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좀 닮은 것 같다. 아버지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그나마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여기는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김일성을 닮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김일성 주석 닮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오히려 덜 위험할 수 있다. 우문일 수도 있는데 통일은 언제쯤 예측하세요? 예.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언젠가는 될 거라는 아니, 믿음은 있는데 통일은 예, 이제 마지막 언제 질문입니다. 되느냐는 얘기는 네. 결국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다가오는 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근데 통일을 하려면은 원리상 통일에 반대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통일의 원심력이라고 얘기합시다. 통일을 못하게 잡아떼는 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는 통일 반대 세력이에요. 예. 우리 안에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도 있지. 아까 얘기한 분단으로 인해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은 통일되는 걸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원심력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겁니다.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방법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계속 끊임없는 심화시켜가지고 대화. 예. 남북의 민심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고향 찾아주셨는데 여기저기서 뭐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더라고요. 좋은 해안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또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손 맞잡고 또 경기에서도 함께 뛰는 모습
기대하실 텐데 통일을 위해서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